역사의 구경꾼으로 남지 않기 위하여. 조선의 성군을 꼽으라고 하면 보통 세종과 정조를 말합니다. 세종은 조선시대 전기를, 정조는 조선시대 후기를 대표하는 임금이죠. 정조는 참 힘들게 왕이 되었습니다. 겨우 11살의 나이에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다름 아닌 할아버지 영조예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죽음에 관여한 신하들이 이번엔 자신이 왕이 될까 갖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목숨을 부지하느라 고생했던 정조는 왕이 되자마자 왕권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 개혁을 위해 애씁니다. 신하들이 호시탐탐 자신을 노리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세력을 키우려면 가장 먼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세운 것이 규장각입니다.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은 사실 정조가 자기 사람을 키우기 위해 만든 기관이었습니다. 정조는 당파나 신분에 관계없이 젊고 똑똑한 관료들을 뽑아서 규장각에 배치했는데 이것이 바로 초계 문신 제도입니다. 이미 과거에 합격한 사람 중 37세 이하의 인재를 뽑아 3년 정도 특별 교육을 하는 거예요. 개혁 정치를 함께하기 위해 재교육을 한 것이지요. 그 중에는 박제가, 유득공 같은 서얼 출신도 많았습니다. 정조는 신분보다 실력을 중시했기 때문에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소위 정조 라인이 된 학자들은 규장각에서 역대 왕의 자료를 정리하며 개혁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중요한 학문적 업적을 남겼죠. 초기 문신의 대표 인물이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정조가 키운 학자입니다. 그에게 정조는 스승이자 멘토였어요. 정조 또한 정약용을 총애했습니다. 정약용이 워낙 훌륭했기 때문이죠. 능력면에서 이야기하자면 정약용 같은 위인을 또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흔히 만능인이라고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꼽잖아요. 그런데 다산 선생이야말로 다방면에서 재능을 발휘한 조선의 르네상스인이었습니다. 실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 바탕은 유학에 있어 관련 서적을 여러 권 집필하였고 정치와 법, 의학과 지리학, 언어학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거중기와 농로를 발명해 수원 화성건설에 혁혁한 공을 세웠고 시인으로서 여러 작품을 남기기도 했죠. 또 500여 권이 넘는 책을 썼으니 뛰어난 작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다양한 내기를 하며 함께 시간을 보낼 정도로 무척 가까웠습니다. 애주가인 정조가 술을 잘 못하는 정약용에게 일부러 술을 내리거나 활솜씨가 없는 것을 알고 문무를 갖추게 한다며 활쏘기 연습을 시키는 등 짓궂은 장난도 서슴지 않았죠. 두 사람의 일화를 보고 있자면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넘어 정말 마음을 나눈 벗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재다능한 정약용에게도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종교가 그의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인데 정약용의 집안은 천주교를 믿었거든요. 한마디로 난리가 날 일인 것이죠. 정조는 그 사실을 모른 척했지만 계속해서 올라오는 탄핵 상소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약용을 내치기로 합니다. 너무나 아끼는 신하지만 계속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정약용에게 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정약용에게 미리 언지를 줍니다. 내가 내일 호통을 치면서 너를 자를 거다. 그럼 우선 잘못했다고 해라. 물러나서 기다리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를 것이다. 정조는 뼛속까지 정치인입니다. 치밀하고 때로는 냉혹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신하들과 자주 편지를 주고받으며 다양한 지시를 내렸는데 당시 노론 벽파의 수장이었던 심한지와 주고받은 편지는 무려 300통이 넘습니다. 그중 한 편지를 보면 정조가 심한지에게 이런 지시를 내려요. 내일 나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내 죄를 벌해달라고 말해라는 지시예요. 예를 들어 그 편지에 적힌 날짜가 3월 6일이라면 다음 날인 3월 7일자 실록에 정확히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심한지가 정조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더니 저의 죄를 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정조는 자신이 직접 사람과 상황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정조의 편지를 받고 물러납니다. 상심이 컸을 거예요. 정약용은 정조와 함께 일하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 어쩔 수가 없었지요. 관직에서 물러난 정약용은 왕이 다시 자신을 불러줄 날만 기다리며 지냈습니다. 그가 조정에서 물러난 뒤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자신의 생가에 걸어놓은 현판이죠. 여유당이라고 쓰인 현판인데 얼핏 들으면 이제 좀 여유를 갖고 편하게 살겠다는 뜻인가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실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글귀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여함이여 겨울 냇물이 건너듯이 유함이여 너의 이웃을 두려워하듯이. 이 글귀는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것처럼 신중하고 사방에서 나를 엿보는 것처럼 두려워하며 경계하라는 의미예요. 안 그래도 눈엣 가시인데 무엇 하나라도 트집을 잡아보려는 무리가 눈에 불을 켜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방을 경계하고 신중하게 하루를 보내라는 의미로 그런 글자를 써둔 거예요. 정약용은 매일 현판을 쳐다보면서 오늘 하루도 행동거지 하나하나 조심해야지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단속하며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정조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보름 뒤에 너를 부를 테니 준비하고 있으라는 내용이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청운의 꿈을 품고 약속한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겠죠.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약속한 날을 딱 하루 앞두고요. 정조가 승하한 날이 정약용을 다시 부르기로 한 날의 바로 전날입니다.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정약용은 충격에 빠집니다. 얼마나 허탈하고 또 슬펐을까요? 뒤이어 찾아온 감정은 바로 공포였을 것입니다. 정약용을 지켜주던 존재가 사라진 셈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정조 승하 이후 신유 박해로 수많은 천주교인이 처형당하고 정약용 또한 유배를 갑니다. 자신은 이미 천주교와 인연을 끊었다는 간곡한 호소가 받아들여져 겨우 사형을 면한 것이었어요. 후에 맏형인 정약현의 사위가 일으킨 영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강진으로 유배지를 다시 옮기게 됩니다. 가문은 패족이 되었지요. 자그마치 18년 동안 귀양살이를 했고 그 뒤에 여유당으로 돌아와 다시는 조정에 발을 들이지 못한 채 그곳에서 일생을 마칩니다. 정약용은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으나 능력을 펼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외척이 날뛰고 탐관오리들의 횡포가 판치는 세상. 인재를 알아주기는커녕 짓밟는 세상이 원망스럽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그게 평범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다산의 인생을 보면 제가 다 안타까워요. 정조가 조금 더 오래 살고 정약용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실제로 펼쳤다면 조선의 향방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행정, 토지 등 여러 제도가 개선되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는 하지만 만약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 정도로 뛰어났던 분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나라를 탓하고 운명을 탓하며 남은 인생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쉽게 손가락질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일을 해요. 바로 책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18년 동안 무려 500여 권의 책을 씁니다. 저는 한 권 쓰는 일도 힘에 부치는데 말이죠. 양만 많은 것이 아니라 분야도 방대합니다. 지방의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서인 목민심서, 제도의 개혁 원리와 방안을 다룬 경세유표, 형벌의 운영에 관한 흠흠신서, 고조선부터 발해까지 역대 왕조의 영토를 연구한 아방강력고 등이 대표적인 저서입니다. 이외에도 의학서, 어원연구서, 시집, 풍수를 분석하거나 아이들을 위해 한자를 쉽게 가르쳐주는 책 등 몇 가지로 설명하기 힘들 만큼 다양합니다.